고급 데이터 과학, 어드밴스 데이터 사이언스 수업 관련해서 진행 내용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차례는 다음과 같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이제 이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온 학문 분야가 이제 데이터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과 빅데이터의 상관관계들을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실제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되고, 분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의 목표, 수업 교재, 부교재, 그 다음에 수업 진행에 대한 내용들, 평가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별 수업 내용들은 이제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줄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단어 자체를 보면 그 데이터 앞에 빅이 붙었으니까 이제, 대용량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거에는 데이터가 없었는가? 라고 하면 데이터는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실제 활용하는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 좀 그 정형화되어진 형태의 데이터를 다뤘습니다. 이 데이터는 어디에다가 자료를 유지했었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DBMS에서 데이터를 다뤘고요. DBMS에다가 그 자료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 그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종류도 보통 이제 DB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정형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들어가 있는 중요한 밸류, 새로운 그 밸류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걸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이 인사이트라고 하죠. 인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빅데이터는 단순하게 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유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는 어떻게 우리가 그 크기를 정하는가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 킬로바이트, 그렇죠? 바이트, 단위는 이제 바이트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나눌 때는 이제 그 바이트가 되어 있고요. 킬로바이트의 1000배 정도는 이제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의 1000배는 이제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 그 다음에 뭐 요타바이트라고 하는데, 아마도 현재 인류가 만든 데이터의 크기를 한번 따져보면 아마도 여기 있는 제타바이트 수준인 것 같아요. 제타바이트 수준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매우 빨리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면, 뭐 좋아요 링크 클릭하는 횟수들도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데이터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자들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그 SNS라고 하죠. SNS라 그래서 단순한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관계를 정보를 표현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의 양도요, 데이터의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도 좀 점점 빨리 증가되고 있고요.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렇죠? 양도 많고 데이터의 생성 속도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데이터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류도 많아지는 거죠. various하게 종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역량들이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있고 데이터의 종류는 점점 비정형 형태의 데이터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빅데이터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는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겁니다. 정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싱글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수준의 데이터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검색한다라고 하면 내가 검색한 결과는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처리가 돼서 저한테 결과가 보여주면 될까요? 제 생각에 뭐 10초? 뭐 좀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 30초? 이 정도 뭐 감당하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감내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커지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거 검색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까요? 분할하죠. 분할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는 없겠죠.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빅데이터인가,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인가 아닌가를 정의할 때 나누는 기준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로 구분하고요. 근데 과거에 보면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갈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이죠. 그때 회사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테라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테라데이터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DBMS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드웨어 기반, 병렬 하드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름이 여기 나왔죠? 테라입니다. 테라. 그렇죠? 그렇죠? 테라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가. 그렇죠? 기가였어요. 기가. 그러니까 1980년대의 빅데이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라바이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정도로 가면 이 그 빅데이터의 크기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수준, 처리하는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데이터의 크기가 이것의 약 1000배가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페타바이트다. 페타바이트 수준으로 이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의 그 하드웨어의 처리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됨에 따라서 얘도 이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는요, 일단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3의 V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눕니다.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가 빅데이터인가 아닌가를 다룰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볼륨이죠. 데이터 크기. 볼륨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얼마나 버라이어티하냐, 다양하냐. 제가 아까 바로 전에 various라고 했는데 얼마나 이제 버라이어티하냐, 다양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되느냐부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생성되고 처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과거에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쌓아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좀 중요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이걸 뭐라 하냐면 배치 처리라고 합니다. 배치 처리.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시간에 가까운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물건을 어떤 제품을 좀 내가 보고 있다, 좀 클릭을 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일이 있죠? 바로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을 보고 있으면 제품에 대한 이제 추천 같은 걸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실시간으로 해줘야겠죠. 네, 그렇죠. Near real time. 그럴 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속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3V, 빅데이터의 속성 3개를 얘기를 하자면 볼륨, 다양성,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보자고요. 활용 측면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이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이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데이터의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활용 측면에서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그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추천해 준다든가, 추천해 주는 거죠. 또는 이제 뭔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뭐 추천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넷플릭스 영화 보고 있으면 새로운 영화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예측이다 그러면 어떤 거죠? 이게 그 고장이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쯤 고장이 날까, 이런 부분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크기를 벗어나는 수준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고, 빅데이터의 속성은 규모,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속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성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 이거죠. 이 빅데이터 가지고 우리는 뭐 하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활용이 되겠습니다. 활용.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IT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것을 새롭게 구현할 수 있는 비용들 같은 것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4가지 속성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새로운 value를 얻어내고자 한다.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빅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 초반에 만들어진 새로운 그 연구 학문 분야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from data, 데이터로부터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운 knowledge나 information을 extraction, 추출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이거 뭔가 추출한다. 그러면 어떤 거죠? 여러분들 그 원유 추출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 원유 추출한 다음에, 그렇죠? 원유를 그냥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추출하는 학문 분야다라고 했고요. 바로 전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거 정보나 지식을 뭐로 표현했냐면 value, 가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추출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나 지식의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통계학,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어떤 도메인에 관련된 데이터가 발생한 영역, 이건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고 합니다. 도메인 날리지. 이런 여러 개의 그 다학문, 여러 개의 학문 분야가 서로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결합이 돼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 융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시 자료로부터 원시 자료를 사용해서 어때요? 원시 자료에 들어가 있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의 목적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코난 도일이 만든 쓴 작품 중에서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탐정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결국은 어떤 사실을 그 검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증거가 필요하죠.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결국은 이게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로부터 뭔가 사실을 유추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결국 뭐 이런 겁니다. 뭐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진흙 데이터입니다. 노 데이터겠죠.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실, 즉 우리가 진흙이 없으면 벽돌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실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범죄 수사 쪽에서는 뭐 포렌식 같은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DNA 분석 이런 거 역시 빅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통계학, 뭐 수학, 그다음에 컴퓨터과학, 그다음에 한참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계학습, AI 기술들 같은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과학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 어떻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기법, 도구에 대한 활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이러한 데이터 과학에 좀 나름대로 잘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파이썬 자체가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어떤 라이브러리들이냐, 데이터 과학에 필요한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서도 다양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할 겁니다. 뭐 numpy라는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panda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쓸 거고요. 그다음에 뭐 tensorflow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keros라는 것도 있고요. pytorch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얘기하는 것처럼 AI 기계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고, numpy나 panda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터 과학에 있는 알고리즘 기계학습에 대한 기법들도 사용되고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들, 그다음에 통계학과 같은 것들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약간 다학제적인 연구를, 다학제적인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에서 다뤄지는 분야를 조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잠깐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잠깐 보면, 자, 어떤 것들이 있는 거 잠깐 보면,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이제 수집해서 자료를 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전 처리예요, 전 처리. 전 처리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온전한 데이터이면 좋은데, 거기에 가끔 미싱 데이터가 일부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그 분석에 필요한 또는 기계학습에 필요한 어떤 특징들 같은 것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피처입니다.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셀렉션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형태의 데이터 처리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데이터가 뭐 그 유의미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통계적인 기법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추론, 가설이 있죠. 가설부터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인프런셜 어떤 통계 방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험에 대한 설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주는 디스크립티브한 통계 방법들, 이런 것들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통계 기법들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과정들을 그냥 할까요?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 랭귀지들이 사용됩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 자바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데이터가 워낙 크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하둡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고, 실시간 처리를 위한 스파크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썬,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랭귀지고, 스파크, 그 다음에 하둡은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SQL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C나 C++를 사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들 보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얻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의미 처리를 할 때 수학적인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수학적인 기법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산수학들이라든가 선형대 수학 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자료하고 Y자료가 있는데 X자료하고 Y자료 간에 어떤 상관관계 같은 걸 찾아본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다 통계 기법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선형대수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 X하고 Y가 있으면 자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성질을 설명해주는 어떤 방정식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리니어 알제브라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어떤 이론들 같은 것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적화 기법들 같은 것도 사실은 수학에서 나왔던 어떤 그 기법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적분을 사용해서 최적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걸 가시화를 해줘야 돼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작업들이 자동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데이터 수집부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전처리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분석하고 기계학습 모델 만드는 것까지 진행할 건데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형태로 자동화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화. 이제 보통 이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파이프라인.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빠진 부분들, 여기 나왔네요. 기계학습, 알고리즘 사용되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결국은 그 자기가 분석한 내용들을 이제 리포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보고서를 쓰거나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 스킬로 발표, PPT를 잘 만들어 가지고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뤄져야 되는 중요한 기술 항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다학제학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학문이 서로 그 교집합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배경들, 도구에 대한 사용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 부분, 그다음에 이제 통계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이썬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시각화, 기계학습 이런 것들을 사실은 도구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처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를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요, 파이썬을 사용하고요. 파이썬 언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잠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파이썬은 그 C++나 뭐 자바에 비해서 배우기가 쉽습니다. 뭐 C++하고 비교하자면 배우기 훨씬 쉽고요. 그다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읽고 실행하는 형태의 방식을 따릅니다. 이 인터프리트 방식이라고 하죠. C++ 같은 경우에는 기계어 코드, 그렇죠?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실행하는 컴파일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는 C++가 훨씬 빠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파이썬을 사용하느냐? 이는 이제 강력한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나 뭐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든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에 상당히 특화된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언어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자료형이라고 하죠. 자료형. 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X의 자료형은 뭔가요? 뭐 인트형이죠. 이런 것들이 선언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이 배정되는 경우에, 배정되는 순간에 이렇게 순간에 하게 되면 X는 스트링 자료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인트형 자료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썬 언어에 대한 특징들도 좀 같이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 이런 그 데이터 과학을 활용한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서울시 지도죠. 서울시 지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N13, N15, N16, N26 쭉 나왔는데 보니까 N으로 시작된 거 보니까 이게 나이트, 그렇죠? 심야버스예요. 심야버스이고요. 자, 근데 심야버스의 경우는 이게 주간버스랑 달리 운행 횟수가 좀 제한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노선을 조정하는 게 효과적일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비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에 정류장을,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심야버스의 정류장을 갖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때 기존의 노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존의 노선을 조정을 해본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한 거죠? 뭘 사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이 있으면 현재의 노선을 확장하거나 수정을 할 때 뭘 사용하냐면 택시 승하차 정보하고 KT 통화량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심야버스의 노선을 정했을 건가? 자, why?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거가 있겠죠. 자, 근거는 아마도 이런 걸 것 같습니다. 자, 택시 승하차가 많은 곳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야 시간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수단으로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게 택시일 거니까 이 택시가 어디서 승하차하는가를 보면 거기다가 이제 노선을 정류장을 추가한다든가 변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용자가 늘어날 거고요. 편의성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을 이제 기지국 정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 데이터로 데이터의 택시 승하차장 정보하고 KT 통화량을 사용해서 노선을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나름대로 좋은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서 보면 여러분들 소방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유한한 자원을 사용해서 유한한 자원.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소화전이라든가 소방차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어디다가 위치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데이터 분석을 사용합니다. 과학적이 좀 객관적으로 안전 취약 지구를 좀 도출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소화전이나 상수로간, 전자지도 이런 공간 정보, GIS 정보하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했던 위치, 소화전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해 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거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여기다. 그럼 여기를 집중적으로
순찰도 강화한다든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용된 예가 있고요. 지금 한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결국 이것도 이제 약간의 추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의 스포츠 의학 학회에서 도시별로 그 건강지수 같은 것을 매겨가지고 이걸 매겨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수치화를 해야겠죠.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치화를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주의 알람 같은 것을 이제 주는 시스템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이런 인덱스를 어떻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구성해낼 것인가고 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의 알람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거 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불 경보, 산불 예고, 예보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진료 데이터라든가 SNS상의 키워드 같은 걸 사용해서 질병들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결국 뭡니까? 근거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거죠? 질병을 보건 쪽이에요. 질병을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보자. 잠재적인 문제들 같은 걸 찾아보자. 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자, 뭐 그거 외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암 환자의 상태나 가족력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해가지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것들 있죠. 결국 이건 뭐죠? 개인의 어떤 개별 환자죠. 개인의 환자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서 환자의 치료 이력, 그다음에 가족 이력, 가족의 병력이죠. 병력을 이용해 가지고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 사실 추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춤형 추천 시스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하기가 용이한 이유가 뭐냐면 국가 수준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진료 기록 EMR이라고 하는데 이 EMR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거 추천 시스템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러한 그 의료 기록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개인에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의료 서비스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하나가 뭐냐면 의료입니다. 의료 쪽. 그래서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의 치료법을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같은 거 왓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이게 그 나이도 증가되지만 모두 증가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 이제 의료비거든요. 의료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정한 형태의 어떤 환자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객관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의 어떤 추천, 의사의 어떤 조력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왓슨이고요.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법들에 있어서 의료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좀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게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의료 데이터 사업에서의 공유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료기관별로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형태가
뭐 양식은 뭐 그 형식은 또 디지털 데이터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한 구성들에 대한 물리적인 구성이라든가 논리적인 구성들은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는 연구들 같은 것도 요구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잠깐 보면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일단 데이터 소스를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 거 보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소스가 내부에 있느냐 또는 외부에 있느냐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는 비정형 데이터가 엄청 늘어나고 있죠. 전체 데이터의 약 88% 정도가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요. 그리고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에 대한 활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을 위해서 가져와야겠죠. 예, 게더링이라고 합니다. 컬렉션이라고 하고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건가?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수동으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동, 그다음에 자동으로 가져오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제 자동화하려면 크롤링 같은 기능들을 잘 구성을 잘 하셔야 되고요. 저장하는 경우도 이제 그다음 수집됐으니까 이걸 저장하고 저장할 때는 이게 그 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저장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저장하는 것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저장 매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저장되면 이걸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일괄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 실시간 처리, 배치 처리, 병렬 처리하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이제 그 처리를 하면 이제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EDA 같은 분석, 이제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사용하거나 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이라고 합니다. EDA를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요. 결과는 이렇게 시각화를 하죠.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이고요.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이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이고, 사실 이게 이제 자동화될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데이터 처리 과정과 기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자,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하나의 시스템의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케일업에서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스케일 아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기술들이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클라우드 기술들이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PU, 서버 이런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스케일 아웃 되어지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웨어 같은 병렬 처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 같은 것이 이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드웨어의 구성 자체는 스케일업 방식에서 점점 스케일 아웃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의 CPU 안에 실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높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말고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일 아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아웃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 같은 게 요즘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GPU,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GPU라고 합니다. GPU라든가 TPU 같은 기계학습에 특화된 장치들 같은 것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일 아웃도 말씀드렸고 TPU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그다음에 도구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도구들, 소프트웨어 도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파이썬의 라이벌 형태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중에 두 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이제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렸던 거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하자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과학의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크기는 고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빅데이터의 사용은 융합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 통계, 컴퓨터과학, 머신러닝,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들이 다 활용되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은 수집에서 분석, 결과, 시각화, 제시까지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처리 과정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컴퓨팅 환경들은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현재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